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논의 과정은 시작되었죠. 네. 그래서 우선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 한 차례 논의가 되었고 한 차례 정도 논의를 더 심화해 보기로 했고. 근데 논의란 것은 그 어디서 과정이 논의가 됐다는 겁니까? 개헌 소위에서요. 아, 이 헌정 소위에서요? 헌정특위 내 개헌 소위에서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두 번 정도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나면 기본권이나 지방 분권과 관련한 이런 논의도 더 진척시키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아, 이제 우선 권력 구조부터 논의를 시작했네요. 네. 아, 그 논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한 차례 논의해서 서로의 쟁점들을 확인한 거고 네. 두 번째 토론 들어갈 때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탐색을 해본 거죠. 네. 네. 각자의 주장을 우선 펼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어땠습니까? 뭐 내용은 다 아시는 것과 같은데 네. 우리에게 바람직한 형태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해서 분권과 협치를 모색하는 거다. 네. 이런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있었고 네. 대통령제를 완전히 탈피해야 된다. 음. 대통령제가 아닌 수준에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이렇게까지 그 암묵적으로는 자락을 깔고 네. 제왕적 대통령제는 벗어나는 여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야기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뭔가 접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분권과 협치의 영역에서 접점이 생기면 네. 국회발 합의 개헌이 가능한 것이고 네. 거기서 계속 접점이 생기지 않으면 뭐 진통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봐야죠. 적시하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협상의 여지를 네. 위해서 남겨뒀던 거고 대략 우리 당 의원들의 대통령제와 관련한 생각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네. 4년 중임제로 가자. 네. 또 하나는 의회와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시켜내자, 네. 분권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권 분립을 다시 해서 이것에서 그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자. 대개 의견 분포는 이 세 가지 속에서 있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 이런 정신이 있는 거죠. 근데 뭐 4년 중임제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87년 그 개헌 과정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5년 단임제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변경이 없었던 거지. 만약 4년 중임제로 갔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대통령 권한의 변경이 그 시점에도 있었을 거예요. 축소됐을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그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한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 권력이 축소되는 형태를 전제로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임기만 그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뭐 지난해 개헌특위 논의 처음 시작할 때도 서로 확인했던 건데 그 특정한 정략적 목적으로 프레임을 거느냐고. 4년 중임제는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둔 상태 속에서 임기를 연장시키는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고 폄훼하고 있는데 그러진 않죠. 그거는 뭐 그거는 뭐 기본이다. 의도적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중임제는 뭐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분권하는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이죠. 예를 들면 정부와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법안 발의권. 네. 원래 그 입법권은 국회의 배타적 권한 아니겠어요? 네. 예, 근데 그게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연장선에서 국민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좀 가지자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열어볼 수 있는 거지만 그것과 다르게 대통령과 정부가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주의 상권 분립의 원칙에 안 맞는 것이기도 하죠. 이게 그 이전에 이승만 혹은 뭐 박정희 혹은 전두환 이런 시절의 어떤 그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과 같은 이런 과도한 권력 집중의 대통령, 심지어는 독재자 대통령 이런 그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발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그 국회로 입법 발의권을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제안해서 국회의 어떤 그 해당 상임위 같은 데서 국회의원의 일정한 수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권한이 명백히 축소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산 편성 권한과 관련해서도 총액 범위 내에서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증액하는 내용들을
정부가 동의해야지만 가능했던 거 이런 것들 폐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예산권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그 일방적 권한 이런 것들을 많이 축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감사권, 감사원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감사원이 어떻게 보면 행정부를 그 감찰해야 되는데 셀프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웃 사촌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사촌형이 감사하는 건데 그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래서 회계 감사 정도는 국회를 이관시켜야 되고 아니면 대통령으로부터 명백하게 감사원이 독립해야 하는 건 대전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사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무총리만 지금 동의가 필요한데 예컨대 장관 한때까지 이 인사권을 확대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어야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대사까지도 그렇죠. 그런 동의권이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장이나 헌법기관의 장을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가 동의해서 임명하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원천적으로 대통령의 그 영향력이 시작되는 이런 루트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대통령으로부터 좀 독립된 인사추천기구가 추천하게 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나 국회가 임명하면 그런 부분들도 적어도 이 정도만 해도 대통령 혹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축소되고 변화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정치 문화 전체의 변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상권 분립이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의회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잘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우리가 받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회 권한, 의회 권한 이게 강하냐?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회 권한이 좀 더 강해지고 사법부의 독립성들, 헌법기관의 독립성들 이런 것들이 확실히 더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권한 이 부분들이 약화되고 그러면 이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이 서로 분립해서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1인에게 절대적 권한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있었던 지난 시기에 어떤 잘못된 관행들 또 구조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새로운 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적으로 말씀하시자면은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 극복가 바로 직결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개념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제왕적 대통령이 출연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내는 방법으로서 더 좋은 대통령제, 더 완전한 대통령제, 더 민주적 대통령제 이런 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방법이 대체로 우리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우선해서 생각하는 이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우선 지금이 국민주권 시대잖아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주권자 국민들이 자신의 그 주권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더 근접한 정부 형태라고 생각하는가? 그럼 여론조사상에서도 이미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67%에서 70% 가까운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주권 그 정신 이 부분들을 그런 70%의 국민주권 정신과 20% 정도가 선호하는 이원 정부제 이 정신과 어떤 부분들을 우선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느냐. 주권자인 국민이 뭘 원하는가. 그 점에서 확인하다.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기 나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설득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이미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의지는 살펴보면 이 남북이 분단된 상태 속에서 조금은 더 민주적이지만 조금은 더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선호하고 있는 부분들이 명백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뽑은 총리가 서로 이견을 나타냈을 때 올 수 있는 혼란,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면
그 이원 정부제 중에서 국회가 뽑은 총리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내각제적 요소인데요. 네. 그 내각제라는 것들이 보수적이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을 온전시키고 때로는 강화시키는 일본식 정치 문화 이런 부분들로 귀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생각이 국민들한테 명백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정치 전문가들, 교수, 정치학자들 이런 데도 상당히 그 공감하는 문제의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원 정부제가 내각제보다도 제도로서는 더 안 좋다 이런 평가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헌법이 중요하냐 선거제도가 중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한디 무엇이 더 중요한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대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헌법이 중요할 수도 있고 또 그 헌법에서 어떤 주권을 창출해 나가는 과정 경로로서 선거제도가 또 그못지않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선후의 문제라든가 무엇이 더 중요한디의 문제를 빼놓고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거 네. 이거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다. 적극적으로 저희도 임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이런 지역구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소선거구제를 저희는 선호합니다. 네. 그건 정치학자나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문제 네. 이것과 관련해서 그것도 우리 동의합니다.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국회의원 숫자에서는 지역구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다만 지역구 숫자를 줄이는 데는 조금 고려할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이 너무 큰 영역에서 넓은 그 영역에서 통폐합되거든요. 그래서 5개, 6개 시군이 통합되는 이런 지방들도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은 꼭 좋은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인위적으로 확 줄여가지고 거기서 숫자를 줄여가지고 비례대표를 늘리자 이런 부분들은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의 이기심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의 그 숫자가 늘어나거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그걸 통해서 더 나아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까지 간다면 그러면은 정당이 지지받은 지지율과 또 그 정당이 국회에서 할당받는 의석수가 일치하거나 비례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게 더 정의로운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장 손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선거 결과 그렇죠. 바로 직전 선거 결과로만 놓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가 감수하고 진전시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국민 차원에서 국익 차원에서의 어떤 정치 문화의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과정에서 숫자가 적을 때 비례대표 숫자가 적을 때는 권역별로 하는 것에 효과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전국적으로 해보자 이런 의견이 틀린 얘기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현실에 맞게 고민하면서 선거제도가 발전되는 정도에 맞춰서 비례대표 숫자가 늘어나는 정도에 맞춰서 우리가 좀 플렉시블하게 제도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의 생각은 좀 남았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권력구조, 선거구조, 권력기관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선거 연령 인하 문제도 미래를 선도하는 정당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꽉 막혔던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이런 정도의 평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희가 헌정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선거 연령 인하 문제에 대해서 다 속된 표현으로 쌩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이렇게 좀 의심하는 게 그때 갑자기 또 확 올라왔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합법적인 태업을 하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보 전술 이런 것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 의심이 커요. 그래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이런 태도를 보이려면 저희는 지금 2월 중순까지 당론을 정리해서 구체화해서 우리
그 협상을 하자. 그리고 거기서 서로 접점이 있는지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월 말에 뭐 자기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하고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겠다는 입장 이런 것들을 전혀 밝히지 않는 이런 점들로 보면 아직은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합의하면 시기는 문제 아니지 않나 이런 발언도 했어요. 합의하면 시기는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네. 시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개헌에서 가장 공고한 그 합의 정신이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 부분들의 뒷문을 다 터버리면서 불확실성이 확 생겨버린 거죠. 그게 예컨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직선제 개헌을 할 때도 12월이란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직선제 개헌이 된 거지. 만약에 직선제 개헌을 합의하고 그러면 12월 이전에 그 개헌을 안 해도 직선제 개헌만 합의하면 그 정신만 유지된다면 그 뒤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랬다면 그게 개헌이 됐겠습니까? 네. 그랬으면 반드시 그 당시에 군사 독재가 뭐 다른 짓을 했겠죠. 네. 심지어는 중간평가 자기들이 공약해놓고 철회하는 과정에서 3당 학당이란 야합까지도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뭐 그렇게 100% 믿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해관계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시간 아니겠어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유력한 사람들이 등장할 거고 또 국회의원 선거가 바로 앞으로 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작동하면 개헌의 그 난맥상 장애들이 더 증대하면 증대하지 순탄하게 보장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안 되면 개헌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어느 때 국민들의 여론이 70% 이상이 개헌을 찬성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국민들이 그 70% 넘는 개헌에 대한 어떤 찬성 여론들을 계속 유지해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죠.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의 개헌 여론의 높은 그 지지 이런 것들을 지속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1,3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주권 행위를 2번이나 더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정당한 얘기입니다만 그 이전에 객관적으로 지금이 가장 적기다. 그리고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게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제를 깨버리면 국민들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6월 지방선거를 놓치면 그 뒤에는 난관이 더 늘어나지 순조로움이 더 늘어나지만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투표를 해도 50% 국민투표율 그리고 그거를 충족시키는 게 그래 간단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쉽진 않죠. 그건. 그래서 적기는 지금이다. 이걸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면 투표율이 올라가서 나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정략적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렇게 정략적으로 계산하다 역풍 맞아서 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투표에도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사고고 국민을 위한 사고지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쪽박 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소화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토지공 개념은 그들의 아버지 박정희 유신 헌법에 들어왔잖아요. 이미 우리 헌법에서 토지공 개념은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 뭐 효율적 이용, 뭐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이미 헌법 정신에 들어와 있고 거기에 지금 최근에 땅 가지고 투기하고 땅값, 집값 이런 것들이 폭등하는 요인이 되고 그것이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투기 방지 이런 정도를 좀 더 강화해서 명시하자 이런 정도지 토지공 개념을 이야기하니까
다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왜 독재자 박정희를 그러면 그렇게 추앙합니까? 그 사회주의에서 추앙하는 겁니까 그걸? 저는 그거는 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언어 도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사회주의냐 네. 자본주의냐 네. 이 구분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 이른바 사회주의는 사적 재산을 불허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재산권의 자유가 지금 명확하게 헌법에 보장되어 네. 있습니다. 그거 1.1핵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회주의는 주요 산업을 다 국유화합니다. 네. 시장 경제 부정하죠. 예. 예. 근데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뭐 주요 산업을 국유화한다라거나 그 다음에 뭐 땅과 뭐 자원 이런 것들을 국유화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주의는 일당 독재를 해야 됩니다. 네. 영도 정당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제도에 있어서 비례성을 강화해서 오히려 다당제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까지 열고 있는데 일당 독재도 아닌데 그 공부도 안 하고 하는 그냥 그 어처구니 없는 그 비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마 항쟁, 5.18 민주항쟁, 60 민주항쟁, 촛불 시민 그 운동의 정신,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 이런 것들은 그게 어떻게 그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민주화의 역사죠.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해오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면 그런 민주공화국의 정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었던 우리의 정신, 역사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지 그게 어떻게 그 무슨 저 사회주의 헌법을 만드는 과정이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뭐 실제로 법원 내에 네. 이른바 그 경제의 논리 이런 걸 가지고 네. 그 재벌이나 대기업을 봐주는 이런 그 관행들 이런 건 또 다른 그 적폐의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서 아주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예컨대 재벌 총수가 나와야 경제가 돈다 뭐 이런. 예. 근데 그건 역으로 예. 이재용 부회장이 그 징역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경제는 3% 성장률을 오히려 회복했고 삼성도 역대 최고의 네. 그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회 정의의 법률적 보루로서의 어떤 그 법원이 그 대다수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희망했던 우리 국민들의 의지 이런 것하고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서 저도 실제로 비판하고 그런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저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안 한 거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횡령을 했고 국외 도피를 했고 국외로 빼돌렸고 그 빼돌린 돈을 가지고 뇌물을 준 건데 그 뇌물을 준 거지 국외로 빼돌린 건 아니다. 국외로 빼돌린 것 자체가 범법인데요. 국외로 빼돌린 건 죄가 아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그 술을 마시고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차를 세워놓은 다음에 건너편으로 무단횡단을 한 거. 이런 비유를 들 때 음주운전을 한 게 제일 무섭지. 그 저 무단횡단을 한 게 더 무섭겠습니까? 저는 그 정말 봐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뇌물의 그 형량을 전체적인 어떤 형량을 뇌물이라든 규모, 형량의 규모 뭐 이런 것들을 줄여서 집행유예로 빼주기 위해서 무리한 그 법 논리를 적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제 뭐 대법원의 특검이 그 상고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주목하겠습니다만 법원 전체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의의 눈을 가지고 법원조차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저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평창 올림픽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세계인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치러질 만한 그런 위기의 그 순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평창 올림픽 자체가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형성된 게 참 다행스럽습니다. 역대 최다라고.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군사 훈련을 하는 상태 속에서 군사적 대치 상태 속에서 평화로워야 할 평화 정신을 구현해야 할 평창 올림픽을 치를 뻔한 뭐 이런 상황 최악의 상황을 넘어선 것도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기쁘고 환영합니다. 이 뒤에 평창 올림픽에서 형성된 평화 기운이 한반도 전체에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또 대치를 완화하는 쪽으로 더 진전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올림픽 그 자체의 그 목표에 충실하겠지만 그 이후에 그런 한반도 전체의 평화 기운 이런 것들을 연결될 수 있기를 또 희망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뭐 결단한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 평화를 애호하는 국민들 또 평화를 일관되게 외쳤던 어떤 그 정치인 또 시민사회 세력들 이런 분들의 그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반영해서 정부가 국제사회 공조에서 대북 제재 할 건 하면서도 일관되게 대화와 협상의 그 메시지를 계속 주어왔던 뭐 이런 힘들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도 상당한 수준에서 우리는 주체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한 작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북이 핵과 미사일의 기술적 능력들, 군사적 능력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높이면 제 표현으로는 1단계 핵 정치가 끝나면 미국하고 북한 간의 그 대화의 국면이 형성되거나 그게 형성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핵 긴장 대치 국면으로 고착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상황에서도 남북 대화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미국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그것과 병행해서 최소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남북 간의 대화는 북이 병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북미 대화가 안 돼서 장기적인 핵긴장 대치 국면으로 고착된다. 그러면 남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남을 거쳐서 미국으로 대화의 길을 우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쪽과의 대화는 뭐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이냐 이렇게 할 때 연말 연초다 이렇게 생각했고 주요 계기가 평창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했고요. 그래서 이게 저 대화 협상 국면이 먼 훗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곧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 많이 해라. 준비한 사람만이 많은 그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정부에게 일관되게 요구했습니다. 적어도 제재와 압박 이거 못지않게 대화 협상의 노력을 그런 메시지를 병행해서 일관되게 보낸 거는 뭐 잘했고 그런 뭐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부분적으로 포지셔닝을 이동시켜서 제재 압박 쪽으로 더 중심 이동했던 뭐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대화 협상의 그 여지 이런 것들은 일관되게 열어놓았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냈다. 이런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결정적으로 하자는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좀 조심스럽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온 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전에 일단 김영남 그 위원장이 뭐 상임위원장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형식적으로든 아니면 실권적으로든 그 북한에서 한
뭐 서너 번째 안에 네. 그 권력 서열에 있는 이런 사람이 오는 것들로 보면 그게 아무리 의존적 서열이라 할지라도 북이 가진 어떤 핵과 미사일의 원칙,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고집 이런 것들은 불변하지만 나머지 차원에서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신경을 쓰고 임하는 거 아니냐. 뭐 저는 그런 평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까지 오면 그거는 뭐 우리가 적어도 핵미사일에서 북의 원칙이나 고집이 물러서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평창과 관련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메시지로 보고 오히려 그렇게 그냥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이해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더 타고 발전시켜가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전 동결에서 시작해서 네. 궁극적으로 폐기 쪽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다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지금 동결이 무슨 가치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동결 자체도 뭐 저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핵 기술이나 미사일 기술은 계속 고도화될 수 있는 거고요. 네. 탄도 하나가 다탄두로 바뀔 수도 있고, 파괴력, 폭발력이 더 늘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 제3국으로 유출되는 뭐 위험성도 있고, 그것이 야기할 한반도의 긴장. 이거는 뭐 최고조로 더 지금보다도 더 상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결 상태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폐기로 이렇게 발전시켜가는 이 과정만 시작돼도 그걸 적은 가치라고 폄하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예, 우선 실제로 군사적 긴장도를 지금 수준에서라도 더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군사적 긴장이 진행된다면 글쎄 뭐 한 2, 3년은 우리가 한국 경제가 영향 안 받고 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한 5년 이상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한국 경제에도 저는 큰 타격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2, 3년도 사실은 긴 시간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2, 3년도 어쩌면 2, 3년 이내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북한이 내구력, 자구력 이런 걸 가지고 한 2, 3년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그러나 한 5년 정도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때 북이 만약 중국식 시장의 길로 가버리면 그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심지어는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긴 안목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5년쯤 지나서 북이 못 견뎌서 중국적인 시장의 길로 가면 저는 한국 경제가 북한과 함께 한국 경제의 영역이 뭐 좋은 의미에서 확대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이 한국적인 시장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적인 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물론 북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요. 그다음에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도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지금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먼 미래의 일이었지만 지금 2, 3년 앞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주 절박한 우리 경제의 그 생존이나 탈출구, 비상구 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직접적인 문제로 봐야 합니다. 한 개인에게 2, 3년 하고 5년은 긴 시간일지 모르지만 국가의 운명과 장래와 관련해서 2, 3년, 5년 이런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미국도 그런 면에서 새로운 전략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하고, 또 우리는 뭐 너무나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미 대화도 필연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북미 대화도 전쟁을 하지 않는 한, 심지어 전쟁을 해도 그거는 필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전쟁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들이
전 뭐 훨씬 다양스럽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군사적인 어떤 충돌, 전쟁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북한한테 질까봐 겁내는 거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기더라도 우리의 3분의 1이 훼손된다면 그렇지 않은 길을 모색하고 찾아보는 것이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북이 만약에 그런 전쟁과 뭐 군사적 충돌의 길로 나온다. 그럴 때는 뭐 그거는 이론의 여지 없이 우리도 단호하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판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 그 향연장으로 품격 있게 더 격조 있게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래 서울의 모습들이 정말 이렇게 활짝 창조돼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박원순 시장과의 어떤 그 관계, 뭐 사람들은 그 개인적 관계 때문에 뭐 그렇게 불출마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지극히 어려웠던 시절에 말하자면 군사 독재한테 잡혀서 징역을 살고 있던 시절에 저에게 변호사로서 도움이 되었던 분이고 그 이후의 시간 동안에도 제가 재운동했을 때 또 그분은 시민사회 운동하면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또 진보를 향한 어떤 같은 방향을 보면서 서로 연대하고 동지적인 관계로 왔었는데 지금 뭐 이것을 들이받고 아무리 선의의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들이받고 또 때론 비판하고 이러는 것이 꼭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 아무리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저 기계적이고 또 각박하게 구분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는 뭐 박원순 시장이 출마한다고 그랬을 때 접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저하고 또 똑같은 그런 동지적 관계인데요. 제가 출마 안 할 경우에 뭐 본인은 출마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은 본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출마했겠죠. 근데 그거는 또 우상호 의원하고 박원순 시장은 또 저만큼의 그런 직접적 관계들은 또 아니니까 그건 또 둘이서 뭐 선의의 그 경쟁을 또 펼쳐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박영선 의원은 바로 옆에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구로구로 출마에 들어올 때 제가 뭐 좋은 도움도 적었다고 보겠지만 뭐 드렸었고 그러니까 또 민병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예전에 전민현 재화 활동할 때 같이 했습니다만 뭐 나름대로 좋은 전략과 좋은 정책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돼 있고 또 뭐 전현희 의원도 우리 당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에서 성공해서 국회의원이 되어 있고 또 오래 고생했습니다. 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거기도 물론 제가 전민련에서 같이 활동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낙검수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정치의 새로운 그 장을 또 지평을 넓힌 건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그 좋은 사람들이 서로 몰려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민주주의와 또 미래 서울의 비전을 놓고 정말 멋지게 서로 그 경선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그 서로 상처 내지 않고 서로 전체 우리 공동 운명체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제가 어디서 농담하면서 그럽니다만 제 몸에 사리가 생길 정도로 저도 참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소재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헌을 가지고 정치적 게임하면서 정략적으로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개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격하지 않고 협상하려고 협상하고 또 대화하고 그래서 합의 조정하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이렇게 실제로 타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해서 분권과 협치의 방향에서 협상하겠다 이런 거는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내놓은 뭐 진정성 있는 그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설득하면서 접점을 찾아서 합의 개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실제로 개헌안이 어떤 형태건 간에 발의돼야 할 시점 예. 혹은 발의된 시점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국민들의 여론이 바라는 방향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개헌에 대해서 그 소극적 태도로 임하거나 심지어는 반개헌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 이게 다음에 이 국회의원이 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겠구나. 국회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불리하겠구나. 이런 어떤 여론이 형성될 때 그때는 뭐 야당을 비롯해서 그동안 개헌에 좀 소극적이거나 태만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계기는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세의 가능성들은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